자, 안녕하십니까. ADSP 한권으로 끝내기 저자 김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이번 주 그 ADSP 시험과 관련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실시간으로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우리 채팅창에 1번이라고 눌러주시는 거. 자,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이라고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크게 1과목과 2과목, 3과목,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우리 ADSP 30회와 31회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예전보다 높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도 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자,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더 편안하게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학교에서 강의하는 방법 또는 어떤 강단에서 강의하는 방법보다 여러분 좀 친근하게 강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질의사항 올려주시면은 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모바일이나 핸드폰으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은 잠깐 안 들릴 수 있다는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32회 ADSP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강의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입니다. 자, 1과목 우리 마이데이터를 1과목에 1번 문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론 교재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31회에 처음으로 우리 데이터 3법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오늘 그와 관련된 35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의 내용,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 중요한 개념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공공기관, 일반 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다. 특히 공공기관 쪽에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 사이버 필수 이수 과정일 만큼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021년도에는 약간 과도기적 습격, 왜냐하면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법률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작년에 실시됐던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도 우리 한 과목에 3문제 또는 4문제가 등장하게 된 문제가 바로 데이터 3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3법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데이터 이용 활성화예요. 자, 어제 핫 키워드로 공공 데이터 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요즘 막 핫 키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고 꼭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세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은 데이터 3법,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데이터 3법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보호법, 신용정보법 이 3가지를 우린 데이터 3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핫한 산업으로 대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데이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내 개인정보를 동의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자산 서비스를 다 관리하고 해당되는 정보 동의한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다 바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이라는 것은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마이데이터라고 하게 되고, 자, 언젠가는 우리 시험에 꼭 등장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디오 상태 괜찮죠? 그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메타버스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고, 우리 오늘 강의가 전체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 지루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자,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문제, 즉 빅데이터 문제, 분석기사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보 수립 제한과 관련된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고유식별 정보와 민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엄격한 수립 제한을 간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둘 중에서 하단에 나와 있는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 민간 정보가 있는데, 고유식별 정보가 내가 개인정보를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법률로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로 고유식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고유식별 정보와 민간 정보의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민간 정보라는 것은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정보, 사상 또는 신념에 관련된 것이 바로 민간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엄격한 수립 제한을 갖고 있는 거 바로 고유식별 정보가 하단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 운전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바로 해당되는 고유식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꼭 민간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인데요. 자, 데이터에 관한 구조된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우린 메타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린 메타데이터만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사전, DW, 마스터 데이터라는 의미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사전 뭔가요? 자, 데이터 DBMS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DB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 이게 바로 데이터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관리하는 것 다 모두 데이터 사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뭔가요? 자, 운영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ETL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거, 우리 DW라고 하게 되고, DW의 일부분을 뭐라 그랬죠? DM,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DW와 데이터 마트를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데이터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B의 기준 정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중복이 되거나 불일치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와 같은 걸 바로잡는 역할, 기준 정보에 대한 거 바로 마스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좀 스피드를 점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약간 루즈해버리면 여러분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우리 데이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긴다고 할 수가 있죠.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정형과 반정형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정형에는 뭐가 있다? 스키마가 있다. 스키마는 또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정형 데이터는 뭐가 있다? 스키마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가 있다. 이게 두 가지 구분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데이터 유형,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 여러분 문자로 쓴 SNS,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음성 데이터 모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정형 데이터 뭐가 있죠? CRM 데이터 또는 SCM 데이터, 또 디맨드 포캐스트라는 두 가지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정형 데이터는 뭐가 있나요? 자, IoT가 만들어내는 센서 데이터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정형과 반정형만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다. 나머지 여러분 모르시는 거는 다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예요.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W 뭔가요? 데이터의 주제지향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통합성 또는 시계열성, 비휘발성의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그거와 DB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 할 줄 모르냐 하느냐를 검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해당되는 DW에 관련된 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1번은 바로 DB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앞차시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의 네 번째 특징이 뭐가 있죠? 자, 변화되는 데이터죠. 그걸 영어로 unchanged data라고 해서 오답 보기로 출제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서 여러분 빨리빨리 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인데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효과적인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파슬의 데이터 분석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데이터, 뭐 어떤 데이터?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모양이나 예측 모양을 만들어야지 그만큼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동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분야의 분류나 예측을 한다는 거 정확도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러분이 기억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과거 사항 데이터를 우리는 모델에 포함한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한 20%에서 30% 반복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30회, 31회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자, 31회가 되면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유형이 중복이 되거나 노출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는 시험, 우리 시험과 비슷한 빅분기나 다른 사조사 시험의 문제를 슬슬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100% 기출문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왔는데요. 자, 우리 1, 2, 3번은 해당되는 빅데이터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론책에 보면 빅데이터 V, 3V가 아니라 5V, 7V까지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7V까지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4번이 뭐가 잘못됐냐면 꼭 빅데이터라는 것은 하드업을 이용해야 하지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의 하드업은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지 꼭 하드업을 이용해야 하지만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하드업은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HDFS는 뭐냐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복제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3중 또는 5개 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 하나의 코어 프로젝트는 뭐냐면 맵 리듀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는 병렬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31회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이 맵 리듀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 뭘까요? 하드업이란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연관어로서 맵 리듀스를 물어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과목에서의 특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시사적인 문제,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드업이라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다? HDFS란 저장소와 자, 우리 분산 병렬 처리라고 할 수 있는 맵 리듀스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된 것이 하드업이라는 것까지 아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번 같은 문제 이번 차시에 반드시 나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별화 조치가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 3법 아까 얘기하면서 개인정보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뀐 게 뭘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정보라는 거 아까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어떤 정보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냐면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됐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와 같은 비식별화 기술을 해서 그 사람은 고유식별을 판단할 수 없게끔 하는 거 우리 가명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하는 또 구분 기준이 있어요. 가명정보는 이렇게 비식별화 기술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서 그 사람을 고유식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복원이 가능한 거 우리는 가명정보, 즉 법에서 얘기하는 건 가명정보까지 우린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익명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그 사람이 누군지 고유식별화할 수 없는 거 익명정보라고 하게 되고 익명정보라는 것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테두리 바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정보는 언제든지 데이터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와 관련된 개념 설명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빅식별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총계처리, 자, 주민번호를 90년대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총계처리가 맞나요? 자, 주민번호가 다 12자리, 13자리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자릿수는 제가 정확히 못 세봤네요. 그죠? 그런데 뒤에 자리를 싹 삭제를 해버리는 거 우리 총계 처리라고 하게 되나요? 우리는 데이터 삭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비식별화 기술 정의를 알아야 되고 사례를 연계해서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범주화는 식별할 수 없도록 공공처리한다. 공공처리, 땜땜 처리다 뭐라고요? 마스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3번은 맞는 얘기. 자, 4번은 자, 35세를 어떻게 했어요? 30에서 40세 카테고리컬 범주화 시킨 거잖아요. 그거 다 4번은 범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또는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드시면 자,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속도를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 속도가 여러분하고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언제든 속도 판서요. 예. 판서를 하게 되면 오늘 12시가 넘어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판서를 좀 약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제 목소리가 약간 그 오디오가 작다면, 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쪽에 있는 관계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9번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1과목에서는 여러분 공통적으로 주기성을 갖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 항상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언티스트와 관련된 역량,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특히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문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출제되는 내용,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오늘 강의 출제위원의 생각으로서 강의를 하고 내용은 여러분 입장에서 전달해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수험생이고 이번 주에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중에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1, 2, 4번 다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합리적인 조합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3번은 하드 스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 오답 보기 정통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 자, 최적화에만 몰입을 한다. 또는 분석에만 초점을 둔다. 다 오답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과목에서 큰 축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요즘 감성 분석과 사회 SNA 분석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31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SNA 분석과 키워드와 연관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 책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닌 그 ADP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최적화와 관련된 키워드,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빅데이터 분석의 결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 거, 즉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비용을 다운시켜주게 된 거,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가상 공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 저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게 된 기술이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자, 지금까지 2번 출제가 됐지만 자,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문제 푸는 거 제가 고민해서 어떤 특정 주기성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감정 분석 또는 감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주요 출제 패턴은 여러분 SNA 분석과 서로 개념을 혼동해서 출제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고객들과 소셜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오피니언 리더가 누군지,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나와 연관이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바로 SNA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데이터 유형, 정형과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형과 비정형 두 가지만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3번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관련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과 관련된 내용.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문제 계속 객관형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위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적정 합격률을 보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적정 합격률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객관형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단답형 문제로도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 또는 개념 정의를 얘기를 하고 이쪽에 관련된 비식별화 기술을 물어볼 수 있는 단답형 문제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쉬는 시간은 1과목과 2과목이 끝나고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스킹 특정 열을 살짝 한다? 데이터 마스킹은 뭐가 기억나셔야 되죠? 별표 2개 또는 동그라미 2개. 이거 다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번, 3번, 4번 맞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 이게 한 2년 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거 어디 문제냐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단어와 연관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출제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 정보처리 기사의 문제도 언제든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객관식 문제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언제든지 개념적 설계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서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어느 단계의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가 뭐예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와 그 해당되는 사용자 간에 서로 요구사항을 먼저 요구 조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단순하게 그림을 도식화하겠죠.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개념적 설계다. 그럼 실제 테이블 형태로 매핑하는 거 바로 논리적 설계. 그럼 실제 디스크처럼 구조화시키는 거 바로 마지막 물리적 설계 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단순하지만 저 같으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자, 개념적 설계를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저 예상해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관련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NoSQL, 자, not only SQL입니다. SQL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그 DBMS의 등장 세대 1호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4세대의 NoSQL에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1980년대 이후에 우리 비정형 데이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존의 RDBMS라고 할 수 있는 엑셀과 같은 테이블 형태로는 그와 같은 데이터 구조 다 반영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게 되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도 규명하지 않는 어떤 유연한 저장소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NoSQL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NoSQL의 대표적인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MongoDB, HBase, Redis 다 NoSQL의 제품들, 여기 나와 있는 MySQL은 2세대 DBMS, R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NoSQL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ADP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고유 특성이 있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4번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 데이터 마트에 관련된 정의. 자, 데이터 마트 이렇게 객관형으로 정의하지 말고, 자, 4번 문제를 보여주고서 단답형 물어보는 문제, 우리 문제의 출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이 출제위원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 제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단답형, 객관형 전환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은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기능,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런 수에 보면.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3번째와 4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렌즈의 기능, 맨 마지막 플랫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중요한 건 플랫폼의 정의도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그 전문가가 또는 기관마다 플랫폼을 의미하는 정의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사례 페이스북 바로 맞죠? 그다음에 M2M도 맞습니다. 그죠? 그 한 곳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울러 여러분 3번째 렌즈의 기능은 다음 문제에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하면서, 얼마만큼 제 그 강의력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자, 저는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하고 잠깐 친숙해지고 싶은데, 그런 그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반응을 잘 해주시면, 자, 여러분 같이 있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수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는요, 바로 3세대 DBMS라고 할 수 있는 객체지향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얘가 나온다라는 연관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 ODBMS의 특징적인 키워드란 뭐냐? 자, 붕어빵 틀과 붕어빵 예를 들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안 다뤄봤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개념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폭스바겐 회사 어떤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다. 공통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골격을 이용하는 프레임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아우디, 폭스바겐 차들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틀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했죠? 클래스라고 하게 되고 나오는 제품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쓰는 건 뭘까요? 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자, 한 가지 키워드로 따지면 효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ODB와 관련된 연상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다양한 객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능,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효율화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가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어떤 기업 내부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 그동안에 30회까지는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걸 7개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LTP, OLAP, BIBA, SCM, CRM, 또 ERP 이렇게 7개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7개 어느 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단답형이 나오든 객관형이 나오든 반드시 나올 문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답이 뭔가요? SC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채팅하면서 제가 강의하고 하니까 제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1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핀테크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물어봤습니다. 핀테크는 파이낸셜과 테크의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과거에 우리 오프라인 은행에 가서 내가 은행도 하고 또는 대출도 해가면서 나의 신용 정보를 통해서 나의 신용 평가를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온라인상 또는 모바일 통해서 우리 해당되는 금융거래를 하게 됨으로 있어 또 다른 신용평가를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정답은 신용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과목은 시사적인 문제 2문제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와 한 가지 약속하실 건 무엇이냐? 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내용 저랑 같이 강의하면서 오늘 또 확인하는 내용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최소한 7문제는 반드시 우리 한 내용 중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여러분 기존에 하셨던 대로 이번 주만 잘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글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너무 많죠. 그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 3가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번에 라쿠텐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시네매치는 어디요?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하면서 제가 채팅하는 보람에 깜빡했는데요. 30회를 지나가면서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문제 방식이 다 고갈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한계를 느끼잖아요. 자, 계속 주기성 계속 자기네끼리 돌다 보니까 너무 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게 되나요?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또 문제화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거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 솔루션도 알았지만 사회 기반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개, 4개 정도는 여러분 알고 가시는 거 중요하고요. 뭐 간단하게 나이스는 교육 행정 시스템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식별화 조치 나왔네요. 아까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내용이지만 정답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값을 삭제, 데이터 마스킹하고 다른 거죠. 이건 데이터 삭제죠. 그죠? 그래서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3가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요. 우리 1과목은 과 2과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과목은 2과목에 비해서 시사 부분이 많이 난다. 하지만 꼼꼼함은 2과목에서 원한다. 하지만 1과목에서 꼼꼼히 여러 번에 확인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자, 다시 여러 번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 다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좀 없던 기술로 인해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이론서에 있는 1번, 첫 번째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는 꼼꼼하게 여러분 1번에 해당되는 다 보기가 있습니다. 자, 보기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시대적으로 따지면 80년대, 90년대는 OLTP, OLAP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시대로 CRM과 SM 시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번은 배경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7개 툴 꼭 기억하십시오. OLATP, OLTP, OLAP, BI, BA, 또 SCM, CRM, 또 뭐가 있죠? ERP.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정의 내리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시험에 임하시게 되면 알고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SCM인가 ERP인가 여러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우리 26번 같은 문제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SQL, SQL문이라고 하는 거 파3에 잠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RDBMS의 구조질이 오니까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 우리 SQL 관련된 라이센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 틀림없이 등장하게 될 거고, 중요한 건 우리 이론서에도 있지만 DML과 DDL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DDL에 쓰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DML에 쓰는 명령어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DDL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거. DML은 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셀렉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하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DDL과 DML 두 가지만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정형적인 패턴이라고 하게 되고, SQL 관련된 라이센스 문제에서 너무 많이 출제된 문제, 따라서 이번 차시에 거의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6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A, B, C, D는 뭐냐? DML에 관련된 명령어다. 하지만 마지막에 E는 어디? DDL, 데이터 정의와 관련된 명령어라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똑바르게 DML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모르는 DDL의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우리 안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시오, 작성하시오 라는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테이블의 열변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스키마라고 하죠. 자, 문자는 문자로 써야 되고, 수치형은 숫자형으로 써야 되고, 어떤 범위가 있으면 범위에 대한 제약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다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키마 더 들어가면 또 뭐가 있나요? 개념 스키마도 있고 외부 스키마도 있고 여러 가지 스키마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 시험 범위? 정보처리 기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옛날 올드한 문제지만 이제 저쪽 안 낼 것 같은 문제를 끄집어서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 아까 빅데이터 기능,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시험 문제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렌즈의 기능, 네 번째는 플랫폼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하게 되죠. 자, 렌즈가 어떤 역할? 자, 생물학에서 현미경의 렌즈가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대표적인 사례 구글의 앵글 앤 뷰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관된 단어, 키워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이 문제 올드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만들어내는 거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주기성이 떨어지는 문제만 집중 공략해서 아마 나올 가능성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인데요. 데이터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이용해서 가공하거나 하게 되는 걸 우리 정보라고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평균 구매액, 베스트셀러, 우량 고객, 평균은 뭐예요? 가공했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는 그 중에서 우량 고객도 그 고객들 중에서 가공된 데이터, 서로 비교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문 수량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객관적 사실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유사적인 데이터 출제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 DIKW 피라미드 구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DIKW 정의를 물어보고 사례와 연결되는 문제. 아주 객관적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예측한 결과물이니까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그동안 정보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인포메이션만 나왔거든요. 자, 따라서 예측한 결과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저는 우리 시험에서 큰 축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의 활용 테크닉, 아까 유전 알고리즘, 감정 분석 또는 사회 관계망 분석, SNA 분석의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빅데이터 위기 요인 세 가지 뭐가 있죠?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 오용과 관련된 통제 방안 세 가지 연결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죠. 3번은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알고리즘 미스라는 정의. 자, 저는 예전부터 얘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했어요. 자, 저 같으면 얘 단답형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죠? 알고리즘이스트.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딥러닝과 관련된 오픈소스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딥러닝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파3에 뭐가 있죠? ANN,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 은익층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는 심층신경망, 다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하게 되고 딥러닝,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 1과목 예상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소스는 뭐예요?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내 데이터만 있으면 실제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나머지 텐서플로우, 테아너, 터치는 다 오픈소스, 딥러닝과 관련된 오픈소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나콘다는 아니죠. 정답은 1번이라는 문제.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저는 시사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 33번인데요. 자, 시간이 쏜살같이 가네요. 생각보다. 자, 우리 33번의 정답은, 자, 기존의 데이터가 생성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양한 데이터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겠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이 로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는 거,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호스 알죠? 호스. 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얘를 한 개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DW, DM, 데이터 레이크. 이게 한 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W를 가기 전에 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소에 모아둔 곳. 즉, 스키마도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원시 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게 되죠.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분석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운영사계 데이터, DW 갈 때 실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주 단위 또는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DW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당장 지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레이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4번 문제네요. 자, 빅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와 다른 점을 물어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모든 데이터 다 품질 우리 확인할 수가 있나요? 물론 품질은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어떤 품질을 관리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거지 모든 데이터를 다 품질 관리한다는 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면 똑같이 나게 될 문제 바로 34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환은 아까 방명록에 있다고 제 채팅창에 봤던 것 같아요. 자, 교환을 찾는 분이 계셔서 자, 이래서 1과목을 끝내도록 하고요.